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건 참,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식민지 놀수나 하고 그렇게 지냈나 보다. 우리 문화라는 건 참 형편없는 거였구나. 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게 아니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저보다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이름을 잘 아시겠지만 제 은사이신 김수근 선생님이 계셨어요. 김수근 선생님이 1967년에 공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 잡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언제부터요? 영화? 다음 강의, 여기 강의 중에 영화에 대한 강의는 공간 그 건물에서 하게 될 텐데, 제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공간이라는 잡지를 김수근 선생님이 처음 만드시면서 저를 보고 이 책이 앞으로 네가 열심히 뛸 수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네가 만들어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책을 서로 같이 매달 뭐 편집 회의를 하고 만드는 동안에 주로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한국의 전통 건축의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론으로 설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신영훈 씨라든가 이런 흔치 않은 한국의 전통 건축을 공부하신 학자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물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순우 선생, 무슨 무량수전의 베를린 기둥 그런 책 쓰신 최순우 선생, 최순우 선생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서도 한국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아름다운 거였고, 그래서 제가 외국 갔다 와서 76년에 저 혼자 독립해서 사무실을 차리면서 정말 겁도 없이 사무실 차리면서 도서 출판사를 같이 등록을 하고 저 책을 만들었어요. 저건 왜 그랬냐면, 김수근 선생님은 잡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는데, 나도 또 그런 좀 근사한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잡지를 만들면 좀 뭐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단행본을 만들어 버리라. 좋은 단행본을 만들어서 후배들하고 나눠 보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30-40년 동안 해온 일이,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소위 건축 예술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나 글 쓰는 거나 고민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내가 스타 건축가가 못 되고, 아까 소개 말씀하시듯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뭐라고 그랬죠? 숨은 건축가?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축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신세가 됐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얘기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갖는 의문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고두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키워드라고 그래서 몇 가지 거기에 나눠드린데 썼듯이, 건축은 예술이다 라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건축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인사를 드렸을 때 그러시네요. 도대체 건축은 예술인가 라고 질문하는 자가 누구냐? 예술이지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김중업 선생님, 김수건 선생님 그분들 시대에 예술가로서 건축가는 예술가로서 대접을 받았죠. 대접을 받고 작품 활동을 했고 지금도 그분들 작품들이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대접을 받고 있고 감탄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건축이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이 예술이 아닌 게 아니라 건축을 예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단순하게 예술로 받아들였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양 건축과 동양의 건축, 동양 건축 중에서도 한국 건축을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로 한마디로 예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의 무궁무진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 뒤에. 우선 제가 거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축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상의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우선 여기서 좀 해보죠. 그럼 뭐 누구든지 당연히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서양 사람들은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적인 형태를 빚어서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것을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부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한 거죠. 홍익대학 5학년 학생들 있습니까? 네.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어제 잠깐 그 얘기 하셨는데, 노자의 공간론 뭐 배운다면서요?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다고 치고 뭐 공간에 뭐 용이 어떻고 기가 어떻고 그런 얘기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경복궁부터 쉬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죠. 수선전도를 좀 우리 이제 좀 옛날로 돌아가서 이성계하고 정도전하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 왕조를 만들었을 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선전도 조금 더 크게 안 되나? 여기 보시면요, 여기다 털을 잡아서 도읍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산이 어떻게 생기고 물이 어떻게 생기고 땅의 기운이 어떻고 뭐 하는 거는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우선 다른 거 빼고 우선 철학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경복궁을 앉히고 그 좌우에 좌묘우사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경복궁에 이렇게 앉아서 남쪽으로 보면 왼쪽에 종묘, 좌묘, 우사, 오른쪽에 사직. 그래서 그 사극에 보시면 맨날 전하 무슨 종묘사직을 어쩌니까 맨날 종묘사직 붙어 다니잖아요. 종묘사직이 세트죠. 그러니까 궁을 가운데 두고 종묘와 사직을 좌우에 준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이에요. 왕조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상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늘 천신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를 빼놓으면 왕조가 성립이 안 된다는 철학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 오리지널한 건 아니고 좌묘우사라는 얘기는 중국 얘기에 나온 걸 딴 거지만 그 큰 거 말고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별로 많이 공부를 안 합니다만은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도전의 호가 삼봉 정도전이죠. 삼봉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아마 여기도 뭐 아시는 분 오셨겠습니다만은
삼봉 정도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히지 않고 우리가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그런데 혹시 오늘 이후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정도전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좀 책도 찾아보시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조선 경국전이라는 나중에 경국대전에 기초가 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오늘날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통치 철학이, 새 왕조의 통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저도 뭐 그거 다 엄청난 분량이니까 다 기억하기 어렵지만 요즘도 아직 그 잘 안 지켜지는 딸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13세기에 세계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재산 균분법이라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절대 권력의 왕조 시절인데 이성계한테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왕권이 세습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습 왕조에서 장자가 세습하는 왕조에서 장자가 모자란 놈이 됐을 때 어떡하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건강한 왕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장자가 모자란 놈이 태어났을 때 어떡할 거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왕조가 문을 닫을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장자 세습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못 박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자 여러 명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왕으로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럼 훨씬 낫죠. 건강한 왕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혹시 똑똑한 왕자가 못 낳거나 똑똑한 놈이 하나도 없거나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왕권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정도전이. 그게 이 수도를 만들 때의 도시 배치 계획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게 왕권이 어떻게 민중하고 만나냐 하는 것이 여기 배치도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차자상속, 차자세습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왕이라는 것은 민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가 천하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훌륭한 대신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자고 돼 있어요. 정도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후에 계속해서 이 얘기 너무 길어지면 또 건축 얘기하고 빗나가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즘 맨날 사극에서 보는 왕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세자시대부터 철저히 공부를 시키고 국사를 데려다가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신하들하고 토론하게 하고 나중에 정조 같은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신하들을 가르치게 되겠지만 왜 경연이라는 말 나오죠? 경연? 요즘에는 사극에 경연이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왕들로서는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토론장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것을 강제했어요. 정도전이 이성계하고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태종이 된 이방원 왕자의 날 때 적살당하죠. 정도전은 적살당하고 오늘날 정도전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신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어마어마한 역성혁명, 왕조를 바꾸는 혁명에 성공하고 500년 왕조의 기틀을 닦은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사상이 전부 이 도시 배치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배치도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전까지 조선 왕조, 그리고 거기서 트레이닝 받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 어제 일본을 이긴 이런 저력,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약 신강의 나라라고 아주 정의를 해버려요. 조선의 왕이라는 것은 전부 병신들이고 신들이 득세를 하고 말들이 많고 대들고 그래가지고 통치력이 약해진 나라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민주주의적인 왕조였습니다. 그거를 보기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외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은 사색당쟁이고 그렇게 말들이 많고 까부고 대들고 통치력이 약해지고 그게 무슨 나라냐. 그래서 한국인들은 절대로 통합이 안 되고 힘이 합쳐지지 않고 다 제잘난만 살고 라고 얘기된 것. 그것이 식민사관이죠. 그래서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저희들끼리 통치할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신탁이 아니라 우리가 합병을 해서 같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을사보호조약의 원리였어요. 보호해야 된다는 조약이었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런 철학들이 나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왜 그 다음 그림 좀 봅시다. 경복궁을 보면요. 아까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던 그거부터 얘기를 하죠. 왜 경복궁이 이렇게 조그말까? 저는 만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대로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에 중국 사람들처럼 절대 왕권을 가진 황제가 어떤 신하도 기분 나쁜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정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자금성을 만들고 거기에 대문부터 사람들이 건물만 쳐다봐도 기가 질려서 기어들어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다인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경복궁 지금 여러분 지금도 가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만 이렇게 상당히 넓고 시원하게 돼 있지 구석구석 골목골목 무슨 뭐 다 사람 사는 동네예요 여기가. 여러분 아마 대부분 저 자금성 가보셨죠? 전혀 사람 살 것 같이 안 생겼죠?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이 담들만 무징지 높고 그 왜 그럴까?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어느 놈이 왕만 죽이면 그냥 그 나라 왕조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렇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고려 때부터 관상감에서 고려 왕한테 한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원문은 기억을 지금 다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이 오밀조밀하고 굉장히 많은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 산의 지세나 크기나 이런 거에 요새 말로 그 컴피트하는 거기에 싸우는 그런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관상감에서 계속해서 왕들한테 간언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이 지금 소위 친환경이니 무슨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정말로 옳은 얘기였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산이 많고 한 나라에서 자금성 같은 걸 우러러보고 맨날 그런 걸 만일 짓기로 했더라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였겠죠 아마. 여기서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다 살면서도 임금님이 자기 신하들하고 맨날 부대끼면서 소위 경연에서 토론하면서 무슨 우리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하잖아요. 뭐 전하 무슨 통촉하 없어서 맨날 대들고 말이죠. 네? 아니 되옵니다 맨날.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그 신하가 왕한테 그 사극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허구한 날 아니 되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왕조를 건강하게 토론 문화로 만들어 가고 사실 5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속한 왕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조차도 조선 왕조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식민사관을 배운 우리 역사학자들의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얼마나 오래 악영향을 미치는지 겨우 최근에 와서야 이런 것이 좀 일반화되는 경향입니다. 저는 답답하게 4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도 조선의 사색 당쟁에 대해서 노론소론의 그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역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그 토론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도 하죠. 지금요 제가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정전 아시죠? 근정전은 이름이 근면한 정치를 하겠다는 왕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정. 네? 근정전. 이 정문이 근정문이에요. 왕말이 여기 왕만 들어야 되는 상징적으로 이제 이 어도의 가운데 높아진 부분은 왕만 다니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죠? 왕이 맨날 드나들면서 근면한 부지런한 이 정치를 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을 표현해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어서 내 권위를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위에 앞에 꿇어앉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 뒤에 이 뒤에 가면요 사정문, 사정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편전입니다. 왕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회하고 쉬거나 혼자 책 보거나 혼자 구상하거나 할 때 그 개인 오피스예요. 사정전입니다. 정치를 생각한다고 생각사자를 써놨어요. 이 문은 사정문이에요. 아마 여기를 하루에 수십 번 드나들 텐데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정치를 생각하고 거기가 쉴 때마다 정치를 생각하고 이게 아마 지겨울 정도로 사정문, 사정전 맨날. 근데 그것이 여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기억할런지 모르지만 5대 궁 있죠? 아마 하나씩 다 한번 보세요. 저기 덕수궁, 인정전, 인정문 이래 있죠? 인자스러운 정치를 하겠다. 뭐 그런 약속이죠. 하여튼 여기에 그거 다 예를 들려면 뭐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보면 이 건물을 지은 의도 자체가 아주 본질적으로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사진 좀 봅시다. 영조 이게 뭐 하는 사진이냐면 청계천을 공사를 완공한 준공 파티예요. 영조가 여기 나왔습니다. 75살 먹은 영조가 7살짜리 손자 정조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기에. 영조는 그때야 무슨 조선조 초기에 청계천을 파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 때문에 청계천을 만들었죠. 청계천이라는 건 원래 있는 자연 하천이 아니었잖아요. 청계천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한강이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반대로 청계천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면서 태극 모양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구상을 하고 그 청계천은 물론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말고 이 도성 안에 그 우수 배수하고 오수 배수하고 완전히 그걸 해결하는 개천이죠. 근데 이게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태종 때부터 여름만 되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중호우가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만 오면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경사지하고 남산에서 내려가는 경사지가 여기 만나니까 여름마다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양쪽 축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맨날 그 kilog을 보면 장정 뭐 5만 명을 동원해서 축대를 보수했다 뭐 이런 여름마다 그렇게 나와요. 어느 왕 때마다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 치산치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도대체 지금 개성의 그 고려 왕조의 권신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호시탐탐 새 왕조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형편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다 새 도읍을 만들어 놓고 도심지에서 여름마다 물난리가 나보세요. 이게 민심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계천이 역대 왕들한테 가장 큰 골치였어요. 이게 막 민심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왕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영조 때 와서 겨우 여러분 수원성 화성성역의궤에서 보는 거중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거대한 돌들을 옮길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청계천의 준설공사를 영조 때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75살 먹은 영조가 7살짜리 정조를 데리고 가서 큰 파티를 열어주고 사람들한테 전부 잘 술과 먹을 걸 대접을 하면서 영조 준설 아까 그 제목 뭐였나? 이 그림의 제목이 있는데 준천시사 열무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준천이라는 건 개천을 준사를 하고 거기서 시사 파티를 하고 이 그림의 해설을 보면 정조한테 남긴 얘기를 영조가 정조한테 남긴 얘기를 써놨어요. 봐라. 이제 오늘 이 충공을 계기로 해서 네가 왕이 됐을 때는 절대로 너 이후의 왕들한테는 이게 범람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놨으니 너희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참 엄청난 일이었어요. 거의 한 나라의 한 왕조를 튼튼하게 더 시끄럽지 않게 만드는 정도의 그 중요한 적이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손자한테 한 얘기가 모든 일은 뜻이 좋아서 좋게 시작한 일은 결과가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저는 건축에서 특히 정조가 화성 성역을 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그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정조가 한 모든 일은 화성을 만들고 뭐 한 것이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것은 수원성 이것도 옛날에 그 책의 한 페이지인데 수원성이라는 책 딴책에 주명덕 씨가 사진 찍은 겁니다만은 굉장히 아름답죠. 수원성이라는 것은 아름답기 위해서 예술작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기능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 정약용이 만든 하나하나 요 구멍 하나하나마다 이유가 있는 건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정조가 이걸 만들 착상부터가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은 결과가 좋다는 것을 대한 확신했어요. 수원성을 처음에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현룡원이라는 그 묘가 너무 이 사람이 자기 평생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가장 한반도에서 제일 좋은 몇 자리를 찾아봐라 해서 옮깁니다. 자기 아버지의 묘지를. 그리고 그 묘지를 둘러싼 뭐랄까 그 묘를 잘 모시도록 땅을 주고 사람들 거기다 이주시키고 농사를 지면서 거기를 주변을 잘 가꾸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10만, 20만이 살 수 있는 성을 만드는 성역으로 발전을 하죠. 그 과정에서 정조가 한 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즘 말하면 신도시죠. 네? 엄청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개발 사업입니다. 엄청난 개발 사업이 아주 허허벌판 여기다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서한성이라는 왕도를 아래 남쪽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외성 역할도 하면서도 주민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면서도 뭐 이런 등등,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의 묘지를 만들겠다는 효심에서 시작한 것이 좋은 성을 만들고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진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조는 이게 내 개인의 일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모시는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공사비를 지출 안 합니다. 왕실의 내탕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실런지 모르죠? 내탕금이라는 것은 왕이 혼자 쓸 수 있는 재정이죠. 거기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로 노임을 박하게 주지 마라. 석공이고 뭐 토공이고 다 굉장히 후하게 줘라. 그렇게 하면 일이 달라진다. 일이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고, 예? 성도 오래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약용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도 물론 여기서도 이게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걸 만들어서 누구를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자기 자신의 그 탤런트를 높이는,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작가고 그 훌륭한 작가니까 이런 걸 만들었구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작품으로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취지, 좋은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게 좋아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만 보면 이것은 예술작품이기보다는 다르다. 예술을 포용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은 왜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좀, 나치 전당대회 사진입니다. 뉴른베르크에서 있었던 나치 전당대회 사진이에요. 지금 이거 뉴른베르크에 가보시면 이게 전쟁 후에 연합군이 탱크를 24대를 갖다 놓고 탱크 포로 무지무지 들들들 갈겨가지고도 안 무너져가지고 이 폐허가 남아있는 정도로 지독한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아시는 분 아시죠?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건축가가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20대에 히틀러의 관절을 개보수한 인연으로 히틀러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치의 무슨 행사만 있으면 가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별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스탠드예요. 스타디움의 뒷벽이고, 여기에다가 서치라이트를 밤에 15m 간격인가로 250m 높이 올라가는 밤 하늘에다 서치라이트를 쏴가지고 이런 한마디로 빛의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독일 사람들은 물론이라니와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감탄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히틀러를 앉혀놓으니까 신이에요, 신. 완전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입니까? 히틀러를 신으로 만든 엄청난 건축적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군수상이 됐어요. 군수상이 뭔지 아시죠? 뭐라고 그러나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총책임 장관이에요. 전쟁 장관이 한마디로. 군수상을 해서 성공적으로 군수상 역할을 끝냈습니다. 연합군에서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합군 쪽에서 감탄한 게 뭐였냐면, 연합군이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폭격을 하고 철로를 끊고 공장을 폭격하고 계속 하는데도, 군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군수품이 계속해서 나와요. 네? 군수품, 군인들의 무기, 비행기, 탱크, 탄약 이런 게, 이게 다 알베르트 슈페르의 소관 업무인데, 도대체 독일의 군수장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물건이 나올까라고 가장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이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70몇 년인가까지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 살 동안에 쓴 참회록을 겸한 자서전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가 내 그 어마어마한 탤런트를 잘못 활용함으로써 인간 히틀러를 신으로 보이게 한 것은 참 엄청난 탤런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냐.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슈페르가 아니었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속았을는지도 몰라요. 아, 저것도 히틀러도 인간이지, 무슨 뭐.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다가. 이것은 뛰어난 건축가죠. 뛰어난 이마지네이션을 갖는 엄청난 건축가예요. 이런 탤런트가 없어요, 세상에.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탤런트가 어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주어의 말하고 거꾸로 뜻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건축인 예술이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예술이라는 걸 생각할 때 뜻이 좋은 예술이면 좋은 예술이고 뜻이 나쁜 예술도 있는가?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은가? 이런 논쟁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술에서는 그런 논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피카소의 사생활에 대해서 논합니까? 여자가 몇 명 있고 무슨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피카소가 그림만 잘 그렸으면 됐지. 근데 그건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면 인격적으로나 무슨 소위 말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의 작품도 좋고 그런 거지, 참 인간은 되먹지 않았는데 작품 하나는 참 기가 막히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뭔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축은 예술인가 하는 거에 하나의 반증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런 얘기로 제가 받은 건축교육 또 영향, 오늘날까지도 건축의 이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장 잘못되고 가장 과대평가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희한하게 생각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많이들 가보셨을 거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사진은 다 보셨을 거예요. 낙수장 사진이 있나 혹시? 아마 뭐 다 기억하시겠죠. 어마어마한 폭포 위에 어마어마한 캔틸레바에 근사하죠. 거기를 가보시면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의 주말주택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폭포 소리 때문에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 생각해보세요. 폭포가 아래 떨어지는데 그 위에다 집을 지어놨으니까 어떻겠냐고요. 폭포 소리 때문에 말이 안 들려요. 말은 말이고 그 물보라 때문에 축축한 게 이럴 때 말도 못해요.
그 벽지 곰팡이 피고 맨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도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125년 현대건축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작품, 뭐 사진 찍는 작품, 가서 구경하는 작품, 관광객들 가는 작품이라면 좋죠. 이게 사람 사는 곳인데, 네? 사람 살자고 지은 주택인데, 옆 사람 말 못 들을 정도고, 습기 차서 숨을 못 쉴 정도인데, 이게 되냐고, 여기에. 근데, 사람들이, 물론 미국 사람들, 참, 재미나죠. 미국 사람들은, 영국 만들기를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영국 만들기 싫어하고, 누구 잘났다 그러면 막, 지난번 추기경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런 얘기 일치 없었지만, 참 유일한 분이었어요. 누가 좀 잘났다 하면 그냥 막 긁어내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영웅 한번 하면 다 영웅이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깐죽거리고 그러는 거 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조지 워싱턴이 왜 그 도끼를 가지고 살구나무인가 무슨, 무슨 나무를 찍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 할까 말까 하다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게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 조지 워싱턴의 위대한 점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조지 워싱턴 말년에 보면 참 과부하고 뭐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하면 싫어해요. 그만하자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꾸 치고 들어대는 얘기 하지 말자 그럽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대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간이었냐. 아마 최근에 그 책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에이다 헉스터블이라는 뉴욕타임스에 거의 한 20-30년 건축평을 쓴 할머니입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했을 거예요. 몇 년 전까지, 2-3년 전까지도 에이다 헉스터블이라는 할머니인데, 제가 그 할머니 건축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확실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조차도 최근에 나온 참 굉장히 재밌는 책,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책 한번 번역본도 나왔으니까 한번 못 보신 분 보세요. 정말 우리처럼 가십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재밌어요. 우리 신정아 이상으로 학력 속이고 나이 속이고 여자 꼬셔서 딴 데로 도망가고 뭔가 비자금 만들어서 자기 혼자 세금 안 내고 사치하고, 그걸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석사학위 논문 쓴 사람도 있었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로 살았느냐. 아바나 시가를 자기 라벨 붙여서 수입해다 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부자였느냐. 그 당시에 설계 수주한 걸로 봐서는 그런 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펑펑 썼을까. 이런 걸로 학위 논문 쓴 사람도 있고, 제가 그 논문도 봤고, 또 동경에 있던 임페리얼 호텔 평면도가 가스라 리큐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또 어느 건물이 뭐하고 비슷한지 그런 것도 분석해가지고 논문 쓴 여류 평론가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별로 관심을 못 끌었어요. 근데 에이다 헉스터블이라는 이 할머니의 책은 워낙 이 할머니가 유명한 평론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흥미를 끌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프랭크 로이드의 인간성이 얼마나 못됐는지 잘 나와 있어요. 저는 프랭크 로이드의 인간성이 못됐다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건축 인간으로서 하고 건축가의 결과는 작품으로 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건축을 예술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술가하고 예술가의 작품하고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리아신 웨스트라는 아시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 공방입니다. 탈리아신이라는 사막에다가
자기 설계사무소죠, 말하자면. 그걸 지어놓고, 헉스터블의 그 책에 나옵니다. 학생들 모집 광고를 했어요. 여기에, 응모하는, 그때 이제 이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니까, 여기에 응모하는 학생은, 하여간 $250? 얼마를 내면 2년 동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유명한 건축가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인간적인 접촉을 갖고 건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학생들을 모아요. 거기 가서 나쁘게 얘기하면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우리는 자급하는 도시를 만든다. 거기도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 파티하고. 그 학생들 중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를 비난하고 튀어나가고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그냥 묻혀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는데, 건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여기가 이제 건축 문화 시민학교라는 시민하고의 관계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런 걸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편하게 안락하게 살게 하는 장치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조나 정조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라이트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를 믿고 설계를 의뢰한 카우프만 부부한테 반대에도 무릅쓰고 폭포 위에 짓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폭포 위에다 집을 앉혀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사진 찍기는 정말 좋죠. 폭포가 막 떨어지고 그 위에 캔티리버가 그냥 금방 쓰러질 듯이 튀어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정말 이게 근사한 작품 같아요. 자,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건축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제가 그 두 번째 썼던 얘기 중에 뭐라고 있던가요? 집터를 고르기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한양을 천도할 때 여기다 도읍터를 만든 그 풍수도 대단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진 게 이런 거였어요. 이퇴계 선생, 아마 조선조 500년, 지금까지 알려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죠. 유학자죠. 이런 분은 도대체 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집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었을까? 퇴계가 집을 지은 얘기가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 책을 보다가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집을 지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퇴계를 위해서 조그만 학사, 정사라고 그러는데, 정사라는 것은 작은 오두막살이에서 거의 기도하다시피 하는 생활을 하는 곳인데, 그 집이 너무 낡고 막 비가 들이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새로 집을 질 생각을 하고 주변을 돌아다녀요. 어디 땅을 좀 구해볼까. 그러면서 집터를 고르러 다니는 과정을 시로 읊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퇴계가 어떤 안목으로 그 집터를 골랐는가 하는 것을 쭉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은 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을 짓는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땅을, 어떤 터를 잡아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를 거기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 나하고 가장 학문적으로 이상이 맞는 사람이 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세상을 논할 장소를 내가 지금부터 만들고자 한다. 근데 그런 집이 쓰려면 주변 풍경이 어때야 되고 어떤 위치에 그 집이 있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찾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조가 말한 그 좋은 뜻으로 뭐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뭐 이 사람은 학자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언젠가 내가 이 집을 짓고 살면서 학문을 닦으면 그 높은 학문의 소문을 듣고 어떤 놈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 집에서 만나가지고 천하를 논하고 싶다 라는 뜻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질 터를 찾으러 다닙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막 바람이 덜 들어오고 무슨 뭐 따뜻하게 자고 싶고 무슨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집을 짓는 목적이.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찾아와요. 이율곡이 24살짜리가 이퇴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두 사람, 이퇴계와 이율곡이 그 집에서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세상 왕조이기도 하네. 세상 인생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놈 보고, 젊은 놈이면 미안합니다. 젊은다. 후배를 보고, 요새 말로 말을 높이고, 사흘 동안 더 묵어가라고 붙들고, 이럽니다. 이 노대학자가. 결국 자기 그 이상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상을 이룬 것이, 저기, 도산서원. 도산서원이 이제 자기 저긴데, 도산서원에 터를 만들러 다닌, 뭐, 그것도 좋고. 이렇게 담백하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집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예술이야. 정말, 뭐라 그럴까. less is more. 네? 미니멀리즘의 예술이죠. 정말 예술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도산서원에 여러분 가서 잘 보세요. 도산서원 맨 아래 도산서원이 이렇게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인데 도산서원이 이렇게 언덕 올라가면서 이렇게 있죠. 다 가보셨죠? 다 가보셨으리라고 믿고 얕은 데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있는데 맨 아래쪽에 열정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맨 아래쪽에 계상정보대는 그림이 1,000원짜리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좀 꺼내보세요. 돈. 1,000원짜리 뒤에, 오케이. 우리 돈 1,000원짜리 뒤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의 도산서원이 완성되기 전에 맨 처음에 퇴계가 만들었던, 계상이에요, 계상. 계류 위에. 공교롭게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폭포 위하고 비슷한 컨셉인데 어쨌든 1,000원짜리 뒤에 이런 그림이 있는지 아셨어요? 이거 잘 들여다보시면 참 좋아요. 어쨌든 이 아래에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정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가면 무슨 이게 여기 우물 정자가 붙어 있고 뒤에 뒤에 맨 끝에도 우물이 있어요. 결국 퇴계가 찾은 이 땅은 천이라는 것은 우물이 아니고 약수터 같은 거죠. 물이 계곡에서 나요. 요거는 밑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우물이고, 그런데 이게 참 퇴계가 이 땅을 왜 여기를 정했냐고 쓴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정하고 몽천이다. 깨우친다는 몽자 있죠. 훈몽자회 할 때 몽자.
몽천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나중에 붙였어요. 처음에 이제 이름 없는 우물하고 저기가 있었는데 퇴계가 이름을 붙입니다. 열정하고 몽천이라고 붙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우물은 한 우물을 팔아 하는 것처럼 두레박으로 퍼올려야 되잖아요. 물이 저 아래 있으니까. 이것은 항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문이라는 것은 한 우물을 파듯이 계속 거기를 파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밑에서 퍼올려야 이게 항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그 항문에 물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그 항문을 저기 하는 게 돼요. 근데 항문이라는 것이 퇴계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전에 퇴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항문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한 이름은 문장은 외우지를 못하는데 지식에 대한 욕심은 제욕이나 식욕이나 색욕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뭐를 알고 싶고 자꾸 그걸 더 알고 싶어 책을 뒤지고 이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죠. 오로지 그것만을 탐하는 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색욕, 여자를 밝히는 거나 그런 지식을 탐욕적으로 밝히는 건 다 똑같은 거다. 다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된 후에 자기 혼자 갖지를 않고 남한테 펼쳐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색욕이나 식욕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은 자기 욕심. 그런데 의적 홍길동이 돼도 좋고 누가 뭐가 돼도 좋고 돈을 그냥 죽기 살기로 모아가지고 말년에 그냥 왕창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면 제욕이라는 걸 그렇게 흉볼 건 아닌데 식욕이나 색욕이나 이런 거는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거지. 어쨌든 몽천이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항문의 완성은 여기서 두레박으로 퍼올려서 자기 걸 만든 다음에 흘러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목마른데 마시도록 해야 학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공부한 것은 도산서원은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뜻으로 위치를 거기다 정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제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고 이런 원동력이나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튀어났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힌트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재밌는 책을 썼지만 문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문기. 한국 사람들이 문기에 대해서 글을 문자 특별히 문기가 많은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쓴 건데 옛날에 중국의 책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문기가 있는 백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에 가면 말머리꾼들도 책을 끼고 다닌다. 중국의 후한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머리꾼들이 책을 끼고 다니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쇼크였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말머리꾼들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냐. 그다음에 고려 때 서극이라는 사람이 쓴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서극이라는 사람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고려에 와서 오래 있다가 가서 고려의 실상을 보고서로 올린 이게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그 사람의 보고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무슨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고려에 가니까 하인들도 시를 읊더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접대받고 하인들은 바깥에 기다리고 하는데 이것들이 서가지고 시를 읊고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중국 사람으로서는 참 놀래 자빠질 만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 여행 보고서에 그 말을 쓴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지금 직지심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파리에 뺏긴 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뺏겼냐면 강화도에 왔던 그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앞에 와서 왜 프랑스 신부님들 주교를 왜 죽였냐, 가만 안 두겠다라고 했죠. 그 엄포를 놓기 위해서 상륙부대를 강화에 상륙을 시킵니다. 1300명을. 상륙부대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해병대죠. 육전대. 그러니까 모함은 저 바깥에 있고 작은 단정을 타고 저기 왔어요. 상륙시켜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다 불질러라. 뽀때를 보여라. 그래서 어제연이다 무슨 뭐 그 장군들 뭐 하고 이제 싸워서 했는데, 그때 정족산성에 있었던 사고가 털렸어요. 우리는 왜 사고를 만들어 5군데 나눠놨죠? 역사책이 없어질까봐? 역사책이 없어질까봐 그렇게 보관을 철저히 하고, 뭐 사관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무슨 임금님들이 사관을 못 건드리게 하고, 뭐 사초를 임금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참 희한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역사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고를 만들었는데, 그 불란서 해병대들이 그걸 털었다고요? 불지르고. 그래서 1300점인가를 그때 가져갔어요. 물론 지금 직지는 그때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임금님한테 바치는 책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비단으로 카바를 하고 구리스대로 이 바인딩을 하고, 뭐 정말 최고의 공예품들이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놈들이 아주 그냥 정말 속된 말로 환장을 한 거예요. 그 책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용은 전혀 읽을 수도 없으면서도. 근데 그걸 다 가져갔는데 지금 다 거기 있죠. 프랑스에 다 뺏긴 채로 있고 못 찾아오고 있는데, 그때 그 상륙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장교가 쓴 회고록이 있어요. 줄 뭐라는 장교인데, 그 사람이 가서 쓴 귀족 집안의 청년인데 가서 쓴 그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프랑스인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 왜 자존심이 상하냐면요, 강화도에 있는 시골집이 오죽했겠어요. 초가집에 뭐 실어져가는 초가집에다 집집마다 가보면 책들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책인지 모르지, 뭐 천자문책인지 무슨 주역책인지 뭐 풍수책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책에 먹물로 쓰인 책을 집집마다 갖고 쌓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문화민족이라는 사람들이, 귀족의 청년이 그걸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문기가 어린 백성입니다, 이게. 문기. 근데 우리 백성을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가로세로가 조직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일 바탕에 깔린 게 신기예요, 신기. 어제 그 야구 보셨죠? 그 신기 아니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바탕에 깔린 게 신기고 거기에 교직이 된 것이 문기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문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문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팔만대장경 한번 생각해보세요. 팔만대장경.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기라는 책에 보면 앞에 한 3분의 1 정도는 팔만대장경 얘기인데, 아니 고려의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강화도에 대장경을 그때부터 인도 거 뭐 중국 거 장경이라는 장경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걸 불심으로 저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식한 건지 병신들인지 바보들인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 결국은 그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잖아요.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요즘 말로 소프트 파워로 퇴각을 시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만일 안 그랬으면 정말로 몽고군들의 성질대로 했으면 아직 멸살시켜버렸을 거예요. 이 나라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정말로. 딴데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고려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고 죽이긴 아깝고 여자들은 이쁘고 산천초목은 아름답고 살려둔 거예요. 이게 소프트 파워를 이긴 거죠. 오늘날 아시죠? 몽골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 그러면 솔롱고스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무지개 나라. 왜 무지개 나라라고? 지금도 무지개 나라라고 할까? 왜 그럴까? 아마도 물론 몽고같이 그렇게 막 그 사계절의 변화가 없고 뭐 식부연, 누런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런 찬란한 봄 경치를 보면 무지개지 이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대장경 그 얘기는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짓을 한 민족이에요 이게. 전쟁을 막 하고 있으면서 일변 화해를 하면서 들어앉아서 정판 판을 8만 장을 깎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가 말이죠. 무슨 나무 그걸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판으로 다듬어서 그걸 갯벌에다 2년을 담궈서 마른 다음에 뒤틀리지 않게 바깥에 쇠로 다 이렇게 뒤틀리지 않게 돼서 거기다가 이제 경전을 다 인도 거 다 모은 것을 오리지널을 다 모아가지고 다 번역을 해서 붓글씨로 다 써서 붓글씨로만 쓰는데도 그 한지 붓글씨를 쓰려면 한지에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이를 만드는 과정만이 뭐 몇 년인가 걸렸어요 또. 금방 그렇게 만들어지 그렇게 대량으로 종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종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에 쓴 것을 뒤집어서 풀로 다 붙여가지고 깎아서 이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해요. 그게 저기 어디 섬진강 밑에 거기 뻘에서 거기 했습니다. 목재를 거기다 담궜다가 캐내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 또 강화도로 또 옮겨와요. 어쨌든 그런 그 미친 듯한 문기의 결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런 문기 때문에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왜 최고라고 감히 제가 왜 최고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또 할 텐데 한중 문화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뭘 협조해서 세계 인류의 그 뭐랄까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있을까?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이게 15억 인구하고 4천만 인구하고 협조할 게 뭐 있을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로, 경제로, 정치로 아무것도 이 대등하게 협조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은 그래서 박수도 받고 비판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문화예술인들이 30명이 북경에 가서 이제 토론을 하고 해마다 하기로 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올해 5월에는 중국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30명 갔는데 중국에서는 올해 300명이 오겠대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여튼 인구 비례로 봐서 작은 거죠 그것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참 많다 여러 가지가. 근데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든 것은 그 중국 사람들의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든 것은 우리들이었다. 그때 뭐 웅성웅성하고 이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채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중국 사람이 아시죠? 역사책에 나오죠. 세계 최고의 종이를 만든 것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만든 종이가 최고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종이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보급시켜서 학문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했지만 최고의 종이는 조선 종이에요. 닭종이. 이 종이는요.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세계적으로 다 인정해요. 중국에 동지사나 이런 사신들이 갈 때 저걸 하죠. 왜? 교역 물량을 쉴링을 정해줘요. 인삼은 100근까지 가져갈 수 있다. 종이는 얼마 가져갈 수 있다. 그거 가져가서 팔아서 노자에도 쓰고 뭐 하는 건데
그때 가장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품목이 종입니다. 인삼보다도 앞서서. 중국의 화가들이나 서예가들이 조선 종이 한 장 얻어 쓰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이 종이가 말이죠, 여러 문헌에 나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석가탑 개보수 과정에서 속다란이경이라는 거 나왔죠? 예? 1500년 전에 종이에다 붓으로 써가지고 그걸 무슨 함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돌 사이에 끼워 놓은 거예요. 그게 뭉쳐져가지고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걸 3년에 거쳐서 박물관에서 그걸 다 풀어 헤쳐가지고 읽었는데, 그 종이가 그때 종이에 붓을 쓴 1500년 전에 쓴 걸 다 읽을 수 있어요. 외기의 면에 있는 종이가 1500년 동안.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어요. 1500년을 이렇게 섭씨 영하 20도에서 영상 30도짜리 온도를 1500년 견딘 종이가 어딨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 종이를 만들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종이뿐만 아니라 활자 인쇄술, 이거 하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이걸 배워갔다 얘기 들으셨죠? 소설이라고 했지만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여기서 활자를 만든 사람이 그쪽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 어쨌든 그런 문기라는 것은 정말로 탁월한, 비교가 안 돼, 어느 종족, 어느 나라 민족에서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문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지금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발굴이 안 되고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우선 얘기를 드리죠. 여기 지금 제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올해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올려볼래? 요거 좀 봅시다. 얼마 전에 발견된, 이게 무령왕릉이에요, 백제. 그 옆에 사진, 소노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거, 이거요. 전벽돌로 만든 무덤입니다. 이게 중국에 무지무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지간히 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백제 사람들이 배워왔어요. 근데 아까 이거 작지만 프로포션이 좋죠. 이 전벽돌에 전부 다 연꽃무늬를 다 새겼어요. 근데 아까 그 소노묘라는 무덤에는 그냥 벽돌이에요. 민자 벽돌. 이것이 아마도 전벽돌을 쌓아서 만든 분묘의 형식을 중국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보급을 시켰는데, 그것을 가서 보고 와서 최고의 아름다운 걸 만든 이겁니다. 여러분 저기 많이 가보셨죠? 돈황 막곡을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거기 수천 개의 굴이 있죠. 아마도 제가 생각해요, 신라 사람들이 의천부터 무슨 누굽니까 신라의 중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 인도까지, 왕호천축국전까지 왔다 갔다 했죠. 그 사람들이 아마 내가 확신하기는 그 막곡을 그거 다 봤을 거예요. 왕호천축국전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걸 다 보고 와서 최고의 딱 하나, 석굴암. 우리나라에 석굴암 같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마음먹고 하나 딱 만들었어요. 중국에 수천 개가 있는데 다 보고 와서. 근데 감히 내가 말하기는 어떤 것도 석굴암보다 더 아름다운 굴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네? 이렇게 최고의 것을 만들었다 이거지, 옛날에. 나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얘기는 좀 잊지 마시고 좀 앞으로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첫 강의고 특히 시민들하고의 앞으로 때문에 우리 건축하는 학생들하고는 내가 앞으로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시민들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서촌 좀 봅시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서울의 구도심을 개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일반 시민들이시더라도 제가 하는 일에 좀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하시고 앞으로 논쟁이 생기면 이해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 경복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경복궁이고, 이 경복궁 옆에 큰 길이고, 여기가 지금 경복궁역에서 무슨 터널이지? 자문 터널로 가는 큰 길이에요. 지금 거기서부터 이쪽 인왕산이 이렇게 있는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낀 남북으로 긴 밴드, 이 밴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명박 시장 시절에 29개의 그러니까 강북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29군데를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하고 5개의 뉴타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강북이 발칵 뒤집혔어요. 앞으로 이제 아직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세운상가 철거하고 여기 청진동 시작하고 하는 거 보시죠. 아마 강북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다 파헤쳐가지고 전세대란 같은 건 난 그건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풀리자고 보고, 강북을 저렇게 발칵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강남에 가서 맨 처음에 현대건설이 그 압구정동 모래밭에다가 택도 없는 그 값싼 땅에다가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건축을 들여가지고 2천만 원에 팔아먹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강남에선 오케이. 그건 무슨 짓을 해도 언젠가는 헐어가지고 산업 폐기물이 되고 새로 또 재건축해서 또 타워 팰리스가 쓰고 하면 그만인데, 강북은 도처에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로 도처에 문화의 흔적이 있고 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 지금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 취임 때 공약한 게 뭐였냐면 청계천 개발이었죠. 청계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청계천을 복원하겠다고 그랬죠.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청계천 주변 재개발 계획이 한마디로 갸륵하게 청계천을 걷어내고 그걸 이쁘게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건 두 번째고, 강북을 재개발해서 땅값을 높이고 일 잘하는 시장으로서 대통령이 나가겠다는 거였죠. 성공해서 대통령 됐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 놓은 재개발 계획이고 신도시 계획이 지금 오늘날 강북을 완전히 파헤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청계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청계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조가 만들어 놓은 그 양포안이 동아일보 앞에서 양쪽에 250m씩 500m가 나왔어요. 영조가 만든 그 호안 석축이 없어 그랬어. 그건 정말 공부할 게 많거든요. 우리의 토목 기술이 어땠는지, 그 큰 돌을 쌓을 때 밑에 다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돌 사이에 뭘 집어넣는지, 어떻게 조금씩 뒤로 물러쌓아서 튼튼하게 쌓았는지 연구해야 될 게 많이 다 없어버렸어요. 어쨌든 그건 지나간 얘기고, 그 재개발의 영향으로 지금 여기가 이제 발칵 뒤집히게 생겼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 전부터 이 조그만 것들이 한옥들이에요. 여기 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동네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아주 잘 나가는 높은 사람들도 토백이 여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어디냐면 동명으로 치면 채부동, 통의동, 누상동, 누화동, 옥인동, 이런 옛날 동네 쫄망쫄망한 이런 동네 이름들은요, 지금 젊은 택시 타면 젊은 기사들은 몰라요. 네? 어쨌든 이게 다 한옥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걸 제가 옛날부터 서울시에다가 대고 저건 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서울시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그게 건립연대가 언제입니까? 누가 설계했습니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국도리집입니까? 납도리집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이거는 서민들이 살던 집이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냐면, 여기 내수동이고 내수사라는 게 있어. 왜 내수동이냐면, 지금, 경희궁의 아침하고 스페이스본이 들어서 있는, 거기가 내수사라는 게 있었어요. 내수사라는 건 뭐냐면, 궁에 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수동입니다. 근데, 내가 가장 안타까운 마음 아픈 게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좋은 한옥들이 골목골목 많았는데, 완전히 헐리고 그냥 절벽에 지금 그게 샀죠. 사람들이 참 그거 뭐 비싸게 사 들어가고 뭐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악이 받쳤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지금 천만다행이랄까 불행이라고 할까?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혹시 아세요? 여기 이 길에 가다 이렇게 이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이 길가에 이 책상 한 60cm 각들 되는 돌멩이에 세종대왕 태어나신 곳이라고 돌멩이가 서 있어요. 왜요? 근데 이렇게 먼지가 끼어가지고 글자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 보면은 과일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리아카 갖다 놓고 그 걸터 앉아서 장사한다고요. 그렇게 천대받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태어나신 곳이라고. 세종대왕은 왕자인데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네?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저가 있었어요. 이쪽에. 그리고 그때는 아직도 이 궁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바깥에 살았는데 사저에서 태어났는데 세종실록에 보면 준수방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준수방이라는 건 어디냐면 옥인동 계곡의 물하고 청계곡의 물하고가 두 물이 흘러내려와서 만나는 곳에 준수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물길이 요겁니다. 옛날에 했던 물길 초록색으로 요 물길하고 요 두 물길이 만나는 곳이 여기예요. 두 물길이 만나는 곳이 준수방이었고 그 준수방에 그 집이 태종의 집이 잠저가 있었다면 잠저가 있었다면 아니 개인 집이 물길을 건너서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기 요 안에 있었을 거야 아마. 예? 여기냐 여기로 끝나냐 여기 끝나냐 이 차이지 물길이 만나냐 여기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종대왕 태어나신 곳이라는 돌멩이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 터지게 얘기한 그 문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한민족 5천년 역사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만 뽑으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밖에 더 있어요? 한 사람만 뽑으라면 네? 그렇게 훌륭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살던 집을 재개발한다고 이거 지금 깔아뭉개가지고 아파트 짓고 살면 이게 폐륜 아니에요? 폐륜아? 부모를 죽이면 폐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위대한 분을 그 터를 깔고 앉아서 하면 안 되죠. 제가 악이 받쳐서 그다음부터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시에 가서 이게 망할 민족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네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무슨 세종대왕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는 놈 또 난리가 나고요. 뭐 동상을 옮겨야 돼. 그런 거 필요 없다. 집만 짓지 마라 제발. 네? 그래서 여기를 비워가지고 조그만 아마 재개발 다 해도 좋은데 여기는 소공원을 만들어서 그래도 거기 가면은 이게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구나. 비석이라도 하나 세우고 혹시 기억하도록 해주자. 집은 짓지 말자. 이제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직공원. 왜 여기 사직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직공원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묘사직. 예? 종묘사직을 어찌 하시렵니까? 맨날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 종묘사직을 오늘날 보세요. 종묘는 유네스코 까지 올라가 있고 이게 왜 여기 가보셨어요? 최근에? 쓰레기통. 이건 외놈들이
여러 가지 우리 왕조를 능멸하고 임금을 뒷가이사하는 과정에서 창경궁을 끊어서 도로를 내고 무슨 성벽을 헐고 뭐 여러 가지 한 중에 한 가지로 사직단을 사직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조선 왕이 하늘에 가서 절하던 제사 지내던 땅을 공원을 만들므로써 애들이 아줌마들이 개 끌고 가서 오줌 누는 데가 됐다고. 그렇게 왕조를 능멸한 결과로 사직단이 오늘날도 우리는 저것도 없이 그냥 사직공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해방이 된 후에 역사학자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걸 그대로 두지 않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 안에 단군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단군은 역사의 우화다, 신화다,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단군 성전이라고 해서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해서 부석을 했어요. 그래서 종묘 도면들 종묘는요,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이게 종묘죠? 종묘 정전 있고 영령전 있고 쩌렁쩌렁이 많잖아요. 뭐가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임금님이 제자지대로 가니까 가서 임금 목욕제기야 목욕탕도 있고 음식 준비하는 데도 있고 제기 그릇 놔두는 데도 있고 뭐 건물이 많단 말이죠. 옛날보다 거의 다 복원이 됐어요. 사직단 보세요. 지금 딱 요거 남아있어요. 요거. 예? 요거 보세요. 나 다 없어졌다고. 아니 이걸 복원을 못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이거 될 겁니다. 적어도 종묘 사직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똑같이 다시 복원하자. 이거 무슨 돈이 드냐. 근데 지금 여기에 무슨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무슨 야단이에요. 쓰레기통 같이 돼 있어 지금. 이걸 정리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적어도 자부심을 갖는 이 문화민족의 후손이라면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네? 제가 여러 사람한테 세종대왕 얘기하면 금방 그러냐 하듯이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노하우를 깨달았어요. 자기네 역사를 그렇게 우습게 하는 사람은 조상을 우습게 하는 거죠. 결국 자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잖아요.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존심이지 그게.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대로 놔두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이지만 알고도 그대로 놔두는 건 정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합니다. 그러면 서천 다시 여기를 이걸 다시 이제 사직단으로 격상을 시켜서 지금 서울이 구도심을 전체를 유네스코 문화 저걸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묘 앞에다가 무슨 30몇 층짜리를 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재개발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김수근 선생이 만들었고 나도 참여했던 세운상가가 헐리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고 헐어야 된다는 거 찬성도 하고 하지만 요새 신문에 나는 거 보세요. 그걸 헐고 거기다 녹지축을 만든다고 그래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녹지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재개발을 하면서 초고층화 시키니까 녹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 녹지가 된다는 것이지 목적이 녹지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녹지축을 만든다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고층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록봉기힐을 벤치마킹 한다고 합니다. 록봉기힐이 일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서 성공한 케이스인 건 사실이지만 17년 전에 컨셉이에요 이거는. 지금 고층 건물에 대한 기후변화 이후의 평가, 에너지 세이빙, 친환경적인 거, 고층 건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지금 두바이고 어디고 고층 건물 다 지금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저 잠실에 이거 아직도 어쨌든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이게 만약 성공하면은 그쪽에 가서 종묘 앞에 녹지축 만드는 거 이제 반대 운동을 할 참인데 이게 이제 성역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쓰레기 청소라도 하고 나면 저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작년부터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달 전에 오세훈 시장이 한옥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옥 헐지 마라. 이 안에 한옥 한 채당 1억씩 대주겠다. 들어보셨어요?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신문에 났어요. 6천만 원은 뭐 장기절 이용자, 4천만 원 공짜 1억씩 대주겠다. 이것이 제가 20년 전부터 북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지무지 건축가들끼리 토론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우리 선배님들. 북촌을 어떻게 할까요? 북촌에 한옥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무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춥고 불편하고 차도 못 들어가고, 예? 공사비 많이, 목수값이 뭐 보통 목수보다 뭐 훨씬 비싸고. 그래서 그냥 사니까 사람들이 그거 헐고 다세대 주택 짓는 게 꿈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고 돈도 많이 들이고 하는 사이에 30% 이상이 흘려나갔어요. 근데 한옥이라는 것은 한번 흘리면 이것은 완전히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쓰레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다 실려나갔어요. 그리고 오늘날 가회동, 삼청동 가보면 다닥다닥 저기서 들어섰죠. 다스리트. 그나마 그래도 남은 것은 한 10년 전 고건시장 때 강홍빈이라는 제 후배, 건축가 후배가 부시장 활동안에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서울시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한옥을. 시범으로 좀 사라,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무슨 공방도 만들고 빌려주기도 하고 무슨 연구소도 만들고 뭐 하여간 지금까지 서울시가 산 것이 몇 채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걸 사들인다고 소문이 나니까 갑자기 300만 원에 해도 안 팔리던 집들이 지금 평균 6천만 원이에요, 평당. 북촌에. 여러분 최근에 북촌 가보셨죠? 이쁜 카페들, 뭐 이쁜 식당들, 무슨 도자기 공방, 뭐 아틀리에 많죠? 어떠세요? 보기가 좋죠?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거기 그나마 남은 겁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시나 시장도 저게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실마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사들인다고 그러니까 아주 건축가들 중에서도 아니 사무실 거기 옮겨가지고 몇 사람이 이쁘게 사무실을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아주머니들이 막 그걸 사가지고 뭐 친구들 만나는 카페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다 됐네. 어쨌든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저기 바쁘신 분은 조용히 나가시고. 그래서 저는 바로 요 틈이다 하고 이 한옥들 살리자. 이게 조선 왕조의 500년 정신의 역사 그리고 그 문기 뭐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는 최후의 유산이다. 이거 쓸어버리면 우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내수사가 있기 때문에 내수사에 들어오는 물건을 모두 다 조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 사던 것이 소위 요즘 말로 테크노크라트들, 의관, 역관, 무슨 또 하여튼 그런 그 기술을 가진 중인 계급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놈이 무슨 신상품이라고 가져오면 그거 검사해가지고 오케이, 노, 빠꾸시키고 뭐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맨 처음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쭉 이렇게 몰려 살면서 궁에 매일 출퇴근해야 되니까 여기 살았죠. 옛날에는 용도지구 도시계획, 요새 말로 도시계획에서 하는 용도지구가 그렇게 뚜렷해서 하지 않았지만 궁의 오른쪽에 되게 양반들이 살고 이쪽에 중인들이 살았어요. 물론 양반들도 있고 대군들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초기에는 여기 살았지만 대개 중인들이 여기에 살았단 말이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의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왕조 위주로 귀족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수준이 높았냐면 세상에 겁날 게 없잖아요. 자기네가 기술로 먹고 사는 의관, 역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컴 수준도 높고 누가 욕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는 뭐 임금님한테 침 놔주고 뭐 왕족들 약 때려주고 그런 사람 누가 갈겠어요.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색당정해가지고 그냥 뭐 마누라가 노비가 되고 막 죽고 막 뭐 부관 참시 막 삼족을 멸하고 막 여기는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족 근데 또 왕족들 하는 건 매일 보거든. 이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문화의 흉내를. 시 읊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풍류 음악 제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루고 500년을 살았는데 500년 중에 후반의 300년은 임금들이 직접 이 사람들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기록이 전혀 없어서 탈인데 그리고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중인 문화에 대해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시를 써서 만든 시집들이 남아있어요. 시사라는 건데 시사 회사라는 사자 써가지고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한 달에 한 번씩 누구네 집에 모여서 저녁에 시 짓는 저기나 뭐라 그럴까 이거 왜 누가 운을 띄우면 딱 읊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또 딴 놈이 읊고 연작시를 하죠. 그걸 시사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요 작은 지역 안에 60개의 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록상. 근데 그 중에 천수경이라는 사람의 집이 여기에 요겁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천수경이라는 사람이 역관이에요. 역관은 아까 말씀대로 부자죠. 부자인데다가 중국에 드나들기 때문에 의식이 꽤 있어요. 그리고 최신 정보에 밝고 책 많이 보고 정치하는 놈들처럼 뭐 쫓겨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부르심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평생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맨날 책 보고 공부하는 훨씬 수준이 높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시를 짓고 시사를 하면 이 사람이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침에 임금님한테 불려가 너 자리 좀 줄러라. 임금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내 갓끈이 끊어졌다 고쳐와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록에는 안 나와요. 도승지 기록이나 이런 건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서 탈인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임금한테 지근거리에서 맨날 얘기를 합니다. 왜 대통령의 이발사 같이 말이죠. 얘기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이 그래 어젯밤에 너희 집에서 시사가 있었던 날짜지 누가 1등 했냐? 누가 했습니다. 그래 그럼 비단 한 필 내려보내라. 이렇게 임금들이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서울시하고 서울신문사하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한 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저보고 쓰라고 그러는 걸 제가 딸려서 못 쓰고 연세대학의 허경진 교수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다 썼어요. 서울의 중인 계급의 스토리를.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어마어마한 저걸 했습니다. 문화적인 그 중에는 경제 정선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말이죠. 왕족의 흔적. 지금 이방원의 집부터 여기에 가면 백사 이항복 이 살던 피룬대라는 밥이 있어. 아시는 사람 아실 거예요. 또는 여기 가면 아까 그 천수경이라는 사람의 시사가 있던 그 집터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긴 매달 60명이 모여서 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 해보니까 귀족들 하는 거 자기들도 못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가회동에 와서 살고 있던 추사 김정희한테 하루 초청을 했어요. 우리 와서 아마 요새말로 아마 특강 한번 해주십사 했겠죠. 그 당시에 중인들이 귀족들한테 오라가라 할 수 없잖아요. 혼나죠, 그죠? 더군다나 추사는 외가가 왕족이니까 왕족 취급을 받는 아주 고귀한 신분인데 이 사람들이 감히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 너희들 이름 많이 들었다. 한번 가보자. 가서 하루 저녁을 놀아보니까 이것들이 수준이 보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해서 그 편수경이라는 사람의 호가, 당호가 송석원인데 송석원이라고 휘호를 써주고 갔어요. 이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그 글씨를 자기 집 뒤에 벽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대로. 송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사 이항복의 피룬대 바위부터 송석원은 백사 이항복 집터도 있고 겸재정선 이게 있어요. 송석원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추사의 글씨를 새겨놨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위에 새겨놓은 걸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그 바위에다가 수직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가지고 그 옹벽을 깨트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깨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역은 그런 연고로 옛날에 왕족들의 흔적, 귀족들의 흔적, 중인들의 흔적, 끝도 없는 역사 문화의 요새 말로 컨텐츠들이, 풍부한 컨텐츠들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그냥 한옥이라고 쓸어버리면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영향이랄까, 아마 그 영향이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몰려 살 때 한옥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영향이랄까, 근대에도, 근대 문인들, 근대 화가들, 이상, 노천명, 윤동주, 현진건, 끝도 없는 문인들이 여기 살았어요. 물론 옛날에 여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요즘 내가 이걸 이제 앞으로 시민들은 말이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이게 재개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헐고 빨리 아파트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가 이것을 중지시키고 한옥을 보존시키고 1억씩 줄 테니까 헐지 말라고 해놓는데, 지금 저는 시민들을 계몽하고 교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재개발보다 그게 낫겠다라고 그것이 그냥 문화사업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은 문화사업에 관심 없어요. 돈도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돈도 된다는 것을 북촌에서 보여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거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1억씩 받아가지고 와인 카페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저쪽에서.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삼청동 가회동의 그 카페, 그 다음에 막 그게 이제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총리공관 앞에는 지금 찾을 데가 없잖아요. 보셨죠? 그게 청와대를 넘어와가지고, 효자동. 여기에 이제 이쁜 카페들, 무슨 조그만 갤러리들 막 생기기 시작해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실 분들 계시겠죠? 야, 한옥 하나 사자. 네? 사세요. 정말로, 우리가 무식하게 밀고 아파트 지면은 이게 아파트 짓거나 무슨 아파트 있는 거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오로지 그것만이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를 이제 있고, 문화의 가치도 돈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화의 가치가 돈이 된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의 가치가 돈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대학로에서 20년 동안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원래 대학로가 뭐예요? 서울대학 다닐 때 거기 서울대학 본부였었고 운동장이었고, 그 운동장에서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참 무식하게도 관악산으로 쫓아내고 제보 많이 한다고 쫓아내고 그걸 토막토막을 내. 아마 외놈들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120평씩 다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독립주거단지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그거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주택공사에서 장기 처리 융자도 해주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집들이 안 들어차고 맨날 비어있고 막 고급 집들도 몇 개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좀 땅이 싸니까 신촌, 홍대 앞 이런 데 있던 가난한 연극쟁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주택 지하실 빌려가지고 소극장, 한때 소극장이 60개 있었어요. 그 안에 대학로 동숭동 1번지라는 데가 얼마 안 돼. 서울대학 운동장 있던 그 자리에요. 거기에 소극장이 60개가 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20개가 있어요. 소극장이. 그게 20명 들어가는 것과 50명 들어가는 거, 200명 들어가는 거 뭐 별거 다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요즘 말이죠. 대학생들이 영화를 안 본대. 나 그거 맞아요? 영화는 다운받아서 보지 왜 극장에 가서 보냐? 25,000원, 35,000원 사이에요. 연극의 입장료가. 근데 연극이 터져요, 요새.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뮤지컬. 난리 났어요, 요새. CJ에서 800석 극장 짓고, 극장 짓고, 극장 짓는 붐이에요, 요새 대학로에. 그게 그 붐이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화의 가치가 부동산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건설회사에 속아가지고 택도 없는 거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10배씩 받아먹던 거기에 편승해서 조금 남겨먹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대지 말고 문화의 가치를 따라다니면 옛날에 소호, 뉴욕에 아시죠? 소호 싸구려 집이 싸니까 거기 가난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값싼 음식점들이 생기고 그 취향이 높으니까 부자들이 가게 되고 오늘날 소호가 뉴욕에서 제일 비싼 데 아니에요? 옛날에 할렘이 그랬어요. 더 전에는 미국서 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워싱턴 도심에 흑인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제가 언제 도심 호텔에 잤는데 호텔 앞에서 호객행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인구가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지금 대학로가 그렇게 바뀌는 것은 연극, 뮤지컬 이런 걸로 해서 문화의 힘으로 지금 땅의 부가가치가 높아가는 거죠. 우리 같은 문기 백성이라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문화라는 그 일종의 이미지너리한 가치 때문에 그 땅값이 올라간다면은 북촌에는 한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에도 안 팔리는 땅이 6천만 원이라고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한옥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의 콘텐츠가 있어요. 이게 이상이 살던 집이다. 윤동주가 하숙하던 집이다. 네?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안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아마 우리들끼리는 가능하고, 서양 사람들이 요새 한국에 와서 스타 건축가들 말이죠. 유태인 학살 기념관, 다니엘 리베스킨트를 세계적인 건축가다 스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불러다가 하고 장 누벨 불러다가 노들섬에다가 오페라하우스 짓고, 이런 가치보다는 다른 데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충분히. 라는 것을 역설을 한 겁니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오래 가는 거, 더 가치 높은 거, 그러면서 동시에 돈이 되는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건축을 5년 공부하신 5학년 학생들은 그것 좀 잘 보세요. 장누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싸워서 안 돼요. 네? 이제 정리를 좀 하십시다. 제가 여기 지금 스타 건축가 얘기 나왔으니까 스타 중에 스타 누굽니까? 한 사람. 말해봐. 스타 중에 스타. 말고 요새 사람. 무슨 아까 누가 램코라스 얘기했죠? 하여튼 그런데 프랭크 게리
아마 빌바오 때문에 스타 중에 스타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프랭크 게리가 여기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IMF 직전이었으니까 10년 넘었는데 왜 왔냐면 삼성그룹에서 박물관 지으려고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저 레미안 그 주택 전시관 있는 비원 건너편에 그 땅입니다.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겠다고 프랭크 게리를 데려왔어요. 제가 이제 삼성에서 박물관을 짓겠다고 세계적인 건축가를 부르자고 했을 때 누구를 불렀으면 좋겠냐는 그 커미티에 제가 한 멤버였는데 그 커미티에서 3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프랭크 게리하고 아임페이하고 리차드 마이어하고. 왜냐하면 리차드 마이어는 미국에서 박물관 건물로는 뭐 최고 권위자죠. 그죠? 거기 어디지?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 왜? 예? 폴게티, 말리부, 폴게티 센터, 리차드 마이어는 그 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임페이야 뭐 그렇지만 그때는 아임페이가 좀 이제 은퇴하기 직전이었어요. 어쨌든 3사람을 초빙을 했는데 그 중에 아임페이는 은퇴를 결심을 하고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줬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해서 아임페이는 아들이 왔고 그 삼성에서 3분을 다 일단 와봐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해서 초청을 해서 와서 보고 한번 프로포자를 해봐라. 막 현상이란 말은 안 붙이고 대가들한테 현상하라고 그러면 안 하니까. 그랬는데 리차드 마이어는 어마어마하게 도도해요. 나 불렀어?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안 됐고 프랭크 게리는요 여기 오자마자 딱 마담 홍 박수하더니 손등에 키스하고 네? 아주 그 매너가 아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걸 설계를 하게 됐어요. 거기다 박물관을 설계를 했는데 아마도 그 일이 성사가 됐더라면 그때 프랭크 게리가 빌바오 같은 그 쓰레기 휴지 뭉쳐놓은 것 같은 스케치를 한참 시작할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마도 빌바오의 아버지 같은 게 여기 섰을 겁니다. 그게 됐더라면. 그런데 마침 IMF가 왔고 거기에 땅 문제로 소송이 생겼어요. 삼환의 그 조그만 땅 지분을 삼성에서 너무 무시하고 그냥 집을 지려서 삼환에서 반발해가지고 땅 안 팔겠다 뭐 하는 바람에 프랭크 게리가 딱 출입구를 만들 자리가 땅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 얘기가 길어지죠. 그때 프랭크 게리가 여기 왔을 때 제가 삼성에서는 프랭크 게리로 하여금 우리나라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좋은 설계를 할 거 아니냐 해서 서울의 고궁들을 구경을 시키고 해인사에 가서 하룻밤 템플 스테이를 시키고 설악산과 제주도의 자연을 보게 하고 왜 웃어요? 그거 당연히 한 거지. 근데 정말로 그거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감동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호스피탈리티부터 자연 풍경부터 건축까지. 근데 제가 아침 점심 먹고 같이 종묘를 가서 안내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종묘를 들어가더니 말이 없는 거야. 굉장히 말이 많은 친구인데 그러면서 좀 이 비유가 뭐 하지만 꼭 강아지가 오줌마리 올 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예? 한참을 그러고 다니더니 나중에 점점점 속도가 낮아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런데 날 보고 한 얘기가 어이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러는 거예요. 종묘를 보고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의 그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면 제가 건축인 예술인가라는 거에 대한 결론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면 그것이 아름다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묘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납작하고 가장 좁고 가장 긴 건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디자인 논리로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배운 밸런스, 콘트라스트, 프로포션, 예? 어떤 걸로도 말이 안 된다고. 그냥 단조롭기만 하는 건물인데 왜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켰냐? 얘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오늘의 결론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예술로서의 건축이라는 잣대로 우리 것을 보지 말라. 그거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훨씬 더 그것이 더 높다는 기분으로 보면 혹시 아까 우리가 이태계를 판단할 때 우물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라고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는 거 정도나 캐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눈으로 건축을 보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존경하고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아마 돈도 될 겁니다. 서천 계획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재개발이 거의 다 취소됐어요. 채부동 재개발 계획이 서울시에서 반려된 것은 이게 역사상 대단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들이 재개발만 하면 돈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을 서울시가 막았어요. 막고 한번 살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의 관여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우리 역사 또는 개발 역사 또는 건축의 역사, 도시의 역사에 큰 획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일을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용역비 작게 준다고 불평하지 말자.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해볼 만한 일이다 이것은. 하고 나면 너희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